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은퇴 준비 전문가이신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본부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령화 시대 재테크 전략입니다. 본부장님은 은퇴 뒤에는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상호 보완적인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은퇴 준비와 자산 관리에 대해 더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앉아서 힘드시죠? 기지개 한번 딱 피시고 하시죠. 너무 세게 피시다가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하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박원관 선생님 강의 뚝 들으면서도 공감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제 강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수명과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켜라. 수명이 얼마나 늘어날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본인이 몇 살에 죽을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알 수 없죠. 근데 자산의 수명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쓰는 돈하고 가진 돈을 나눠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남느냐 돈이 남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남아 있어야 돼요? 돈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나는 남아 있는데 돈은 안 남아 있는 상황, 이거를 우리가 무전장수라고 합니다. 돈 없이 오래 사는 상황. 그러면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게 되냐면 빚을 물려주게 되죠. 상속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할 때 자신의 수명과 자산의 수명을 좀 맞춰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사느냐 그러면 이런 인생을 계획하고 삽니다. 평탄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요. 내가 너무 계획을 잘해서 저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은 저렇지가 않고요. 이렇습니다. 골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합니다. 그러면 자산 관리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골을 만났을 때는 다리를 놓습니다. 산을 만났을 때는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춘천에서 양양간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 가도 계속 터널 다리 터널 다리 터널 다리죠. 차는 어떻게 달려요? 평탄하게 달리죠. 자산 관리는요. 평생 동안 자신의 소득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많을 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저축을 하고요. 적을 때 그걸 좀 꺼내 써서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자산 관리의 기본이고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가장 큰 차이는요. 얘는 끝이 있어요. 근데 얘는 끝이 없어요. 언제가 끝일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불확실한 거는 뭐냐 그러면 수명입니다. 내가 몇 살까지 언제까지 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흔히 리스크를 뭐라고 하냐면 아까 박원관 수석님이 아까 불변의 법칙 책에 이야기했는데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1960년대 미국 나사에서 우주복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선을 타고 우주랑 지구의 경계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종사 시험 파일럿을 하나 태워가지고요. 그 우주복을 입혀가지고요. 거기서 낙하 실험을 합니다. 떨어뜨려요. 잘 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쭉 추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그 파일럿이 가만히 하다가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에 왔어요. 이제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주복 앞에 열는 거 있죠. 창. 그러니까 눈 있는데 여기를 살짝 열고 이제 숨을 이렇게 쉬고 있다가 이제 정확하게 바다에 잘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기가 와서 우주 비행사를 이렇게 건져가면 그 실험은 끝나는 거예요. 테스트는. 근데 그 주조종사가 잘 착륙을 했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 우주복 자체가 방수라서 물에 다 잘 뜨게 돼 있거든요. 딱 하나 이걸 열었거든요. 죽었어요. 나사가 그 실험을 하면서 5만 가지 변수를 다 테스트를 하고 이런 변수까지는 생각을 딱 하나 변수 하나가 걔가 이걸 열 거라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리스크는 뭐냐 그러면 내가 상상하는 모든 걸 다 제어하고 그러고도 남아있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거냐라는 거. 수명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들 수명은 자기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2.3, 82.7 이 정도 되니까 한 84, 5세 정도 되면 내가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균의 함정이 있죠.
그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 일어났을 때 나는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냐. 그럼 그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하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캘리포니아 사람이 지진에 대비하듯이 하래요.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캘리포니아 지진이 잘 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죠. 예전에 슈퍼맨 영화 보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막 갈라지니까 슈퍼맨이 땅을 거꾸로 지구를 7바퀴 반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땅을 다시 붙이잖아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항상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뭘 모르냐 그러면 언제 일어날지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항상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근데 노후자산 관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저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자기 생활비를 나한테 물어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봐요. 당신 생활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을 해요. 그래도 자꾸 물어보니까 안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게 평균값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부부가 서울에서 살아가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적정생활비 기준으로 보면 한 33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2021년도 조사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에 조사가 일어났고 코로나 때 우리가 있었던 이게 뭐냐면 코로나 연관 검색으로 인플레이션이 나오죠. 지금 사과 하나가 뭐 만 원이 가니 이런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저거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뭐 저거 330만 원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걸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는 분도 계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나 나름대로 해답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되게 잘합니다. 제가 20대, 30대들한테 교육을 가면 20대, 30대한테 노후준비 교육을 하라 그래서 가면 그분들이 노후준비를 하라 그러면 관심도 없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부모님이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 생활비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쓸 것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많이 나온 답변이요. 200, 300 이야기예요. 그걸 거꾸로 물어봅니다. 네가 퇴직하면 한 달에 얼마 쓸 것 같냐 그러면 500 쓰겠대요. 부모님은 2, 300 쓰고 자기는 500 쓰겠대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을 뭘 물어보냐면 부모님이 아까 네가 300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300만 원은 어디서 나올 것 같냐라고 물어봐요. 그때부터는 30대들이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너 더 깊이 생각하면 자기가 보태줘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 생각을 해보고 그 친구들한테 그럼 부모님의 그 고민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한번 고민해보면 자기가 300일 수도 있고 400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50대 초반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하냐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더니 그래도 서울에서 살려면 한 달에 5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답변을 했어요. 뭐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5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저랑 상담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빈 종이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밑줄을 쫙 긋습니다. 몇 살까지 일할 거냐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정년이 몇 살이에요? 법적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퇴직하는 가장 많이 퇴직한 나이는 54세에서 55세 사이거든요. 그리고 퇴직 이후에 어떠냐 그러면 이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2번에서 3번 정도가 평균 옮겨 다니고요. 한 번 옮길 때 직장을 구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5,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18개월 정도 평균 근무합니다. 18개월 이렇게 하고 3번 정도 옮겨가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퇴직을 하는 이게 점진적 퇴직을 하는데 소득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첫 번째 직장을 딱 옮겼을 때 소득이 전 직장 대비해서 60% 수준입니다. 여기가 충격이 제일 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한 5에서 10% 정도 빠지는 정도의 소득 구조를 가져갑니다. 여하튼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 회사는 정년이 60세이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55세 전후에 퇴직을 한대요. 명퇴금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몇 살까지 살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한 80, 90 사이에 죽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우자는 어떻게 한날 한시에 죽을 준비가 돼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 생각은 없대요. 그럼 누군가 살고 누군가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 친구가 500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둘이 살 때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럼 혼자 살 때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절반? 250?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고정비가 있어서 비용은 한 7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한 350 정도가 들어가면 그분한테 해줄 일은 여기서부터 이거 다 채우는 거예요. 이거 되게 크죠, 공백이. 그럼 처음에 해야 될 거 뭐냐? 은퇴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두 번째가 집, 세 번째가 퇴직금입니다. 이 3가지 위에 다른 자산을 더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준비가 좀 더 잘 돼 있는 분이고요. 대부분 사람이 이 3가지도 제대로 잘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첫 번째 물어보는 건 뭐냐 그러면 당신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얼마나 받으실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시는 분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대 초반에. 찾아봐야지 알잖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쭈뼛쭈뼛 하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안내장을 하나 보여주는데 65세부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분의 숙제는 500만 원짜리 숙제가 있는데 150만 원이 준비됐으면 남아있는 숙제가 한 350만 원 정도 남아있죠. 적지 않죠. 그래서 배우자분을 물어봤어요. 자, 젊었을 때 지금 40, 50대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50% 정도 되거든요. 퇴직하시면요, 연금으로 맞벌이 하셔야 됩니다. 연금 맞벌이가 대세입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30, 40, 50대 맞벌이 부부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있냐 그러면 각자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자기 것 따로, 배우자 것 따로, 공동으로 쓰는 것 따로.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 봤냐 그러면 부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각자 얼마씩 딱 보태놓고요. 그 금액을 써는데 6개월 연속해서 모자라면 각자가 조금 더 보탠대요. 공동비용을. 그리고 나머지 각자 비용들로 관리해서 각자가 자산 관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맞벌이를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고는 은퇴 생활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재정을 통합하자.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각자의 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연금이 내 거 있고요. 배우자 게 있는 거지 우리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연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배우자분이 7년 정도 직장을 다니다가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직장을 경력이 단절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은 이상을 일을 해야지 국민연금을 가입해야지 노령연금을 주거든요. 7년밖에 안 돼요. 안타깝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런데요. 4년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건 뭐냐면 전업주부는 원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국민연금공단 가서 난 내겠습니다라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임의가입이라고 하죠. 그러면 7년을 냈고요. 4년을 냈으니 11년이 됐으니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할 자격은 생겼어요. 하지만 기간이 짧죠. 기간이 짧아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얼마 안 되겠다라고 속으로 하고 물어보려고 하던 찰나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리고 나서요. 임의가입을 하고 나서요. 과거 퇴직하고 나서 임의가입할 때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추후납부는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입하신 분이면 가운데 안 낸 기간 중에 최장 119개월치를 낼 수 있습니다. 119개월치. 그분은 한도 끝 다 해가지고 다 갖다 냈어요. 왜? 그분 배우자가 내 생활비가 필요하고 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 소득이. 그래서 그러면 7년 했고요. 10년 가운데 거 냈고요. 4년 준비했죠. 그럼 21년 정도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60세가 될 때까지 한 7, 8년을 더 낼 겁니다. 그럼 한 30년 정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럼 배우자분은 지금 현재대로 계획대로 내시면 연금을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65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받는데요. 그러면 본인께 150이고 배우자가 100만 원 정도 있으면 250 정도. 그러니까 숙제의 절반 정도가 해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야죠. 그럼 나머지 250은 뭘로 메울 거냐? 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큰 게 공적연금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집이 있다 그랬지.
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아까 박원과 소장님도 계속 그 이야기 하셨지만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집을 줄여서 가는 방법도 있고 이 집을 전세를 주고 작은 집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택연금은 어떤 거냐 그러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가 넘어가고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안 되면 집이 여러 채라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전부 공시가격을 합산했을 때 12억이 안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물어요. 집이 작아느냐고 물을 때 작아래요. 근데 은행 지분이 많이 있대요. 은행 지분이 많이 있어서 내 집인지 은행 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아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현재는 애가 둘이 있는데 둘 키우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지금 막내가 지금 중3이고 뭐 큰애가 대학교라서 당장은 빚을 갚을 여력은 안 된다. 근데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꼬박꼬박 갚다가 퇴직하게 되면 그때가 자기 은퇴하는 나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자녀들 졸업한 나이가 퇴직할 때 그때쯤 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조금 작은 데로 옮기고 부채는 털어버리고 자녀들한테 결혼 자금을 일부 떼줄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얼마 정도 떼주실 거냐 그랬더니 자녀 한 명당 1억 5천 정도를 줄 거래요. 왜 그러냐? 왜 1억 5천이냐 그랬더니 작년에 상속증여세법이 바뀌었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그런답니다. 원래는 성인 자녀한테 증여세를 안 내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까지였잖아요. 근데 작년에 법이 바뀌고 올해부터 시행된 거에 보면 뭐냐면 자녀가 결혼할 때는 1억을 추가로 더 줄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엄마한테 와서 그런대요. 엄마 1억 5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법으로 주라고 돼 있대요.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냐 그랬더니 상속증여세법에 줘도 된다. 세금 안 낸다 이거를 갖다가 법으로 주라고 그랬대요. 야 그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는 준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서 애들 그래도 뭐 이것저것 떼서 한 1억 5천 이렇게 3억 정도는 떼고 부채를 갖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 가지고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희망하는 주택을 가격을 가지고 연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지금 가치 기준으로 한 달에 150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150, 150 하면 얼마죠? 300에다 400 정도의 현금흐름을 만들어내고 이분이 원하는 생활에서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근데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주택연금의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적연금은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놨는데 주택연금은 약간 기우뚱하게 그려놨죠. 저게 뭐냐 그러면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에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딱 결정이 되면요. 그때 이후로는 처음 정해진 금액을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줍니다. 이 말은 즉 뭐냐 물가가 올라도 그 금액이고요. 집값이 올라도 그 금액이고요. 집값이 떨어져도 그 금액이고 물가가 떨어져도 그 금액이란 소리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인플레이션 해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20년, 30년을 가져가면 지금은 150의 가치가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한 2, 3%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 30년 뒤에는 이 가치가 한 100만 원 정도 될라나요? 그보다 좀 더 작을라나요? 그러면 부족한 금액이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뭘 더 줄어요? 근력도 줄고 소비도 줄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 소비를 쓰는 것들을 구간별로 구분을 해보면 은퇴하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 직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직장 다닐 때 쓴 소비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퇴직을 하고 나면요. 그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퇴직을 딱 하면요. 그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도 제일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돈도 많고 쓸 시간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출이 늘어나죠.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5년, 10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안 가는 스페인을 가서 산티아고 옛길도 걸고요. 물론 하루 정도 걷다가 힘들어가지고 뒷날은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런다고 하는데 거기 갔다 오고요. 저 남미를 가서 마추픽추로 올라가고 우유니 사막을 갔다가 고산병에 걸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다니세요. 지출이 많아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고 해외여행 갔던 사진을 보면서 지냅니다. 이거 회상의 시기라고 그래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질병 간병기가 돌아오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은 처음엔 높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서서히 상승하는 이 나이키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점보다 마지막 꼭지점이 약간 낮은 수준 정도 수준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분은 전체적으로 한 400 정도가 준비됐고 나머지 1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소비 수준을 줄일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내가 저축을 조금 더 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한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건 본인이라고 이제 상담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한테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더니 요즘 은퇴자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배당 ETF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요. 월배당 ETF는 뭐냐면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죠. 이 펀드가 과거에는 ETF가 배당을 1년에 한 번 또는 몇 번 정도 주고 말았어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주고 말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ETF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말일날 기준으로 배당을 주는 ETF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월급처럼.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나온 상품이에요. 2022년도 한 6월부터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게 46개 정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46개 되어 있고 거기 그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5조가 넘는 자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월급을 준다고 그랬는데 분배금을 얼마씩 주냐라고 봤더니 펀드마다 다르긴 ETF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작게는 8%에서 많게는 12%를 줍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12% 주는 거면 한 달에 1%를 주는 거니까 1억을 넣으면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게 분배금이 나오는 거는 재원이 뭐냐면 주식의 배당, 채권의 이자, 니츠에서 나오는 임대료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뭐 거기 주는 거니까 그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자산의 가치는 시장의 가치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거는 자산의 가치의 흔들림보다는 소득의 꾸준함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월배당 ETF 같은 거를 소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되게 그 상품의 수요가 앞으로도 많아질 거다. 이거는 10년 전, 한 15년 정도의 일본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어떤 상품이 있냐면 매달 분배금, 매달 배당을 주는 펀드들이 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무슨 상품들을 되게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뭐 그런 식으로 하든 어떻게 해서 준비를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퇴직을 하고 이분이 60세 퇴직하기를 희망하나 55세 퇴직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이게 소득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공무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요즘 공무원이요 2016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연금 개시 시기를 퇴직 후 5년 뒤까지 미룬다예요.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그래서 지금 재작년부터 1년씩 늦춰가고 있어요. 이제 공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 연금액을 깎는다예요. 그럼 지금 1996년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고민이죠. 뭐예요? 월급은 끝났는데 연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공무원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거기선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 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소득 공백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버드 의대에서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다가 사고 난 걸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망 사고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에베레스트 산이 8,80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8,000m 이상 고지에서 사망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거기를 데스존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존. 근데 의대에서 재밌는 분석을 한 건 뭐냐 그러면 올라가다가 많이 죽었을까 내려오다가 많이 죽었을까. 정상에 올라가다 죽는 사람이 20%면요 내려오다 죽는 사람이 80%입니다. 하산할 때 사고가 납니다. 등산해 보신 분 알 거예요.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일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내려오다 넘어지거든요. 자산관리 똑같습니다. 자산의 정점에 올라갈 때까지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나더라도 표시가 안 납니다. 왜? 계속 들어온 소득이 있어서. 그런데 고지를 찍고 내려올 때는요 더 들어오는 소득은 없고요. 저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저 퇴직하고 나서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저 소득 공백을 내가 어떤 재원으로 메울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플랜을 짜놓지 않으면
당황스럽게 됩니다. 나는 저기를 뭘로 메울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저 시기에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 뭐냐? 아까 공적연금, 집 말고 가지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퇴직금이죠. 퇴직급여를 직장인들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떼거든요. 그거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나 연금저축 계좌 같은 데다가 이체한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한 30% 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언제부터 연금 받을 수 있냐? 퇴직하고 나서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개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최근에는요, 저 계좌를 들은 사람들,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은퇴 후에도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가야 되냐? 퇴직하고 나면 지역가입자 전환을 하잖아요. 지역가입자 전환하면 건강보험료가 어디 가야 되냐? 소득하고 재산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소득은 어떤 소득에 부과되냐? 이자, 배당, 근로사업, 기타, 연금 소득에 부과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제가 이자 배당에도 부과된다 그랬잖아요. 이 이자 배당은 어떻게 부과하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상품, 주식 같은 데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갈 때까지는, 1,000만 원이 안 될 때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딱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어떻게 부과하냐? 1,000만 1원이 되면요, 1원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 1,000만 1원에 부과합니다. 넘어섰다 하는 순간은 자기가 벌어들인 이자 배당 소득의 한 8% 정도가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자 배당 형태로 소득을 발생시킬 거냐, 아니면 연금 소득 형태로 발생시킬 거냐에 따라서 건보료가 달라지죠. 이자 배당 형태로 발생을 시키면 내가 1,000만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8%를 건보료로 내야 되는 거고, 똑같은 소득인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안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되면 이자 배당에 대해서 5.5% 정도의 세금을 내고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상품에 투자하면서 세금도 더 내고 건보료도 더 내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세 효율적이고 건보료를 덜 내는 상품들을 찾을 거냐라고 하면 뭐가 중요냐? 투자 상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상품을 담을 그릇이 중요해졌습니다. 투자 상품을 어떤 그릇에 담을 거냐? 세금을 덜 내는 그릇, 건보료를 안 내는 그릇에 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아니더라도 저 퇴직급여 계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들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냐? 연말정산 때 직장인들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죠. 저것도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것도 개인연금 소득이라서 건보료 부과가 안 됩니다. 저 계좌를 키워야 돼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는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노후자금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저수지를 싸고 있는 틀이 연금저축이나 IRP나 ISA 계좌 같은 거를 저수지를 만드는 틀로 만드셔야 돼요. 거기다 놔야 됩니다. 거기 안에서는요, 예금도 할 수 있고요, 펀드도 할 수 있고, ETF도 투자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찾았을 때 세금이 작아요. 건보료를 안 내요. 그렇다면 그 상품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려면 저기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연금저축이나 IRP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계좌를 넓혀가지고 저수지를 좀 키워놔야 나중에 저기서 꺼내 쓰셔야지 세금이나 조세 효율적이고 건보료도 덜 내는 구조가 됩니다. 여하튼 여기 또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퇴직급여는 중간정산 받아서 써버렸습니다. 더 최악의 경우는 중간정산 받아 써버렸는데 배우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일찍 죽을 것 같아서 연금저축 같은 거는 가입도 안 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뭐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 공적연금을 당겨받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개시 시기로부터 최장 5년간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아까 박원검 수석님이 그랬잖아요. 20년 뒤면 그 부동산 전문가 TV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일본에 가면요, 뭐냐면 경제학과 교수님이나 이런 분이 하루 종일 나가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연금 이야기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게 좋냐, 늦춰받는 게 좋냐, 그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해요. 자, 국민연금을 배우자분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랬죠. 65세부터. 저분은 원래는 65세부터 100만 원을 받지만 당겨서 받으면 5년을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그럼 60세부터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주지는 않아요. 1년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을 6%씩 감액합니다. 그럼 5년을 당기면 얼마예요? 5, 6, 30, 30% 감액돼요. 그러면 저분한테 저걸 알려드리면 그분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60세부터 70만 원 받는 게 유리해요? 65세부터 100만 원 받는 게 유리해요?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몇 살에 죽을 자신 있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수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73세에서 76세 사이에 손익분기가 나옵니다. 보통 한 75, 6세가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찍 받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은요, 유리한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손에 잡히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투자 격언 중에 어떤 격언이 있냐 그러면 숲속에 날아다니는 새떼보다 내 손 위에 있는 새 한 마리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유리한 것보다는 손에 잡히는 걸 잡아요. 그래서 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받는 게 유리하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도로 설명하고 선택은 그분이 하셔야죠. 여하튼 공적연금을 당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생각하는 당겨받으면 좀 손해인데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주택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를 넘어가면 주택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연금을 당겨받을까? 빨리 받을까? 그게 더 좋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이거는 주택연금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대출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방식이 연금 형태인 거죠. 그럼 모든 대출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대출에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고요. 이자를 내요. 그럼 연금액이 줄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를 못하니까 주택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떻게 됐냐. 연금은 받고요. 이자는 쌓아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에 이자가 붙죠. 이거를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걸 우리가 금융에서 뭐라 그래요? 복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 상품의 복리는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비법이지만 대출 상품의 복리는 어때요? 부채를 키우는 비결이잖아요. 일찍 받는 게 유리하냐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 부채의 복리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다른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걸 먼저 쓰고 이건 나중에 받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택연금을 일찍 받아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주택연금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두 번째 어떤 분이 있냐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 집에는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의 가치를 현금으로 바꿔놔야죠. 그런 분은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죠. 그러면 주택연금을 선택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각자의 자기의 선택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 퇴직급여를 쓰든 연금저축을 쓰든 조기노령연금을 받든 뭐 주택연금을 받든 이것들 중에 나한테 맞는 무기가 뭔지 그 각각의 무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모든 면에서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또 소득 공백 기간을 어떻게 견뎌낼지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저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플랜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것들을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뭐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사망은요, 뭘 만들어내냐? 현금 흐름에 커다란 변화를 만듭니다. 자산의 이전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누군가 죽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피해가 없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분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이분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국민연금 받는 분이 먼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어떤 게 나오죠? 유종연금이라는 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두 번째 장점은 죽어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유종연금이에요. 유종연금은 얼마가 나오느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가입자는 유종연금은 자기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받고 있던 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사이인 경우에는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나옵니다. 이분이 아까 150만 원을 받고 20년 이상
납입을 됐다면 60%를 받겠죠. 그러면 150만 원에 60%면 90만 원이 나올 겁니다. 90만 원을 누가 받아갈까요? 90만 원을 받아가는 사람을 유종요금 수급권자라고 하는데, 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 법에는 1순위자는 배우자.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의 자녀가 없으면 60세 이상의 부모. 만약에 자녀나 배우자가 2급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안 나게 됩니다. 일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그거를 받아가야겠죠. 수급권자가 이 친구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90만 원이 넘어오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받고 있던 게 100만 원이 있었죠. 그러면 자기 거 100만 원 하고요. 유종요금 90만 원을 받아서 190만 원을 받느냐? 안 그래요. 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중복 수령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럼 하나 선택해야 되죠. 만약에 유종연금을 선택하면 자기 연금 못 받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포기하고 90만 원을 받을 사람은 없죠. 그럼 유종연금을 포기할까요? 유종연금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데, 포기한 유종연금의 30%를 자기 연금에 얹어줍니다. 90만 원을 포기하면 30%면 27만 원이 되고, 자기 연금이 100만 원 있으니까 127만 원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였어요? 150, 100에서 250을 받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127만 원의 현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어떻게 되냐?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공무원이고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자다. 공단이 다르죠. 두 개 나왔습니다. 베스트 커플이에요, 이게. 하지만 뭐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배우자를. 이게 문제긴 합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유종연금이 공무원연금이 60% 나오는데 30%가 나옵니다. 여하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일단은 공적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이 남편 죽고 나서는 127만 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에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연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아까 1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디냐? 만약에 담보로 맡긴 주택이 소유자가 이 친구예요. 죽었잖아요. 죽으면 어떤 일이 나죠? 민법에서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한테 다 물려져 버리죠.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은행에 가서 남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주택연금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소유권자가 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건데, 죽으면 상속인을 잡습니다. 그럼 주식은 누구가 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일어나버리면 일단 저 집의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그러면 민법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유언서가 있는지 봅니다. 선생님들 중에 유언서 써놓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배우자가 유언서 써놨을 것 같은 분 있으세요? 집에 가서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써놨을 수도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고 아무도 유언서 안 써놨다 그러니까 유언서가 없으면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하죠. 유언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순서예요. 그럼 도대체 상속인이 누구신지 찾아봐야죠. 누가 더 전문이에요?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서를 정하고 있죠. 1순위는 직계, 귀속과 배우죠. 직계, 귀속이 없으면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죠. 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으면 삼촌인데 관계 쪽으로 흘러갑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드라마 있죠. 아들이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어서 막 그러다가 너한테 재산을 한 푼도 못 줘 이러는 시어머니가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쌍파일도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볼 때 우리 관전 포인트가 어디 있냐? 며느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어디 있냐? 돌아가신 분한테 자녀가 있는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왜? 자녀가 있으면 상속인이 누구예요? 직계, 귀속과 배우자죠. 그럼 시어머니가 와서 막 떠들더라도 뭐라 그러는데요? 상속인이 아니신 분은 빠지세요. 그러는데요. 바로 돼요. 근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하면 왜냐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집은 어떻게 해야 자녀가 둘 있고 배우자가 있었죠.
이때 배우자는 상속에서의 배우자는 사실혼과 허용 안 합니다.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허용합니다. 이 자식은 어떠냐?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자식과 자식이 아닙니다. 피가 섞여 있는 건 다 자식입니다. 죽기 전에 제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 같은데요. 친구가 힘 조선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식이에요. 그 자식들이 나눠갔는데 만약에 이분은 그런 집이 없다. 그러면 자식 둘하고 배우자가 모여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자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건지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게합니다. 셋이 모여가지고 자, 어머님이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셔야 되니까 집은 어머니 명의로 하시죠. 그래. 그리고 뭐 A은행에 있는 돈은 첫째가 가져갈게요. 저기 명동에 있는 땅은 둘째가 가져갈게요. 3자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중일하면 딱 꺼냅니다. 협의분할 계약서. 피상속인 누구의 사망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상속인 누구누구가 이렇게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하고 도장 빵빵빵 찍은 게 유언서랑 동일한 흐름이 나옵니다. 자, 눈 감고 생각해. 우리 집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속인 전원이 협의가 잘 될까?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갈 사이거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상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막 네가 뭔데 명동에다가 네가 가져가냐 그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결국 하는 말이 야, 돈 빼라. 그러면 협의 구간이 깨지면 그 다음 순서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서대로 자산을 나눠가져야 됩니다. 민법의 상속 순서, 지분을 어떻게 나눠가겠냐? 자녀가 1 가져갈 때 배우자가 1.5를 가져갑니다. 자녀가 주식적 1.5. 모든 재산을 3.5분의 1 첫째, 3.5분의 1 둘째, 3.5분의 1.5 배우자 이렇게 나눠 가져야 돼요. 현금은 쉽습니다. 자르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모든 부동산의 지분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받았던 주택도 담보주택도 지분 등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소유권이 세사람 소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딱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부터 주택연금을 딱 지급 중지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저 집을 주택연금을 받을 사람, 배우자 명의로 만들어 가지고 오면 연금을 계속 지급해줍니다. 안 만들어 오면 어떻게 돼요? 중단되고 6개월 안에 못 만들어 오면요, 연금은 중단돼 버리고요. 이때까지 받았던 연금액이나 이자를 다 갚아야 됩니다. 설마 그러겠냐? 설마 자식들이 부모가 연금 받아가는 걸 반대할 거냐라고 하면 그런 자식들이 없진 않아요. 제가 상담해 보니까 이럽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이긴 하시면 저한테 부모님은 아닙니다. 뭐예요? 재혼하시죠. 그런 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제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주택연금 신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입할 당시에요, 주택의 소유권을요, 신탁 명의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소유로 바꿔버려요. 명의만. 그리고 신탁의 목적은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사망하든지 상관없이 신탁에 의해서 연금액이 계속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탁은 종료 시점은 언제나 두 사람이 다 사망했을 때 신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그 집을 처분을 합니다.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내고 남는 돈 가지고 주체를 다 갚고요. 주택연금 다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지정한 수익자한테 줍니다. 만약 모자라면 더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택연금 일반 저당권 방식보다는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싫어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름이 바뀌니까. 집 뺏기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만약에 제가 권유를 드린다, 만약에 주택연금을 가입한다 할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부모님들한테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분은 문제가 없었다. 그럼 127만 원에 150만 원 들면 꽤 괜찮죠. 뭐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찾아봐야 됩니다. 뭘 찾아봐야 되냐? 이걸 찾아봐야죠. 사람인데 죽어서 돈 나오는 상품이 있죠. 죽어서 돈 나오는 금융상품이 뭐가 있어요? 중진공. 혹시 여기 중진보험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정신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누구로 정의하셨나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 아들, 피보험자분이 수익자 아들이 수익자. 이쪽은 우리나라 상위 10%에 불과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개념을 알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모릅니다. 집에 가서요, 보험증권을 다 꺼내가지고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보십시오. 계약자는 누구냐? 계약자는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돈 내는 사람이에요. 돈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그 계약의 주인이죠.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권리는 못 가집니다. 그건 양도되시거든요. 누구한테? 수익자한테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줘버렸어요. 돈은 누가 받아간다고요? 수익자가 받아갑니다. 돈은 누가 낸다고요? 계약자가 냅니다. 그럼 종신보험은 언제 돈이 나와요?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돈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집에 가서 증거를 한번 꺼내보시면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딱 보시고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수익자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누구로 했냐고 물어보면 한 70% 정도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고 보험을 계속 들어줬거든요. 보험 하나 들어줬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부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수익자를 안 내가면 보험증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상속인은 누구의 상속인이에요? 계약자의 상속인이에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에요? 돈 낸 게 계약자잖아요. 하지만 피보험자의 상속인. 잘 보면 누가 돈을 가져가는지 알아야죠. 자산관리한다면서 계약관계 파악을 안 하고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요? 죽으면 돈을 누가 가져가지. 이분도 종신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무려 3억 5천짜리 종신보험을 들고 있어요. 죽으면 돈이 나오는데 3억 5천이 나오는데 계약자분이, 피보험자분이, 수익자가 상속입니다. 죽으면 3억 5천은 누가 가져가요? 상속인 3명이 나눠 가져야죠. 자녀가 죽고 배우자니까 3.5분의 1 아들, 1억은 아들 첫째, 3.5분의 1 아들 둘째, 그러면 1억 5천은 배우자가 받아요. 보험에서 가서 내 거 달라고 3억 5천 다 달라고 아무리 요구해봐도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해서 이입장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자기 지분까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가서 보험증권이 있으시다 그러면 보험증권을 다 꺼내가시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수익자인데 이거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주인이 바꿀 수 있죠. 주인이 계약자죠. 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죽어야 돈이 나오는 분입니다. 그거 동의를 해줘야 돼요. 피보험자가 동의를 해주면 계약관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인데요.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대요. 어떻게 변경할 건데요? 그랬더니 보험금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분이 유방암 3기예요. 4기 가까이 돼가지고 일단 수명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하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수익자가 남편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자기 아버지로 바꾸고 싶대요. 왜 물어보는데 어떤 가정사가 있어서 알 수 없으니까 물어보긴 애매하고 이렇게 했더니 본인이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결혼하면서 집 살 때 아버지가 돈을 꽤 많이 빌려주셨는데 내가 죽고 나면 갚을 방법이 없대.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이 보험금이라도 아버님한테 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수익자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계약자가 배우자가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배우자는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익자 변경하는 거는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변경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해서 변경하는 절차를 안내해드렸는데 계약이랑 그렇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본인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127만 원에 150만 원에다가 종신보험금을 1억 5천이 자기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현금을.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배우자가 100만 원 받는다고 그랬죠. 100만 원의 60%를 유동요금으로 나오면 60만 원이 나올 거 아니야. 이분 입장에서 본인께 150만 원인데 60만 원 너무 작으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60만 원에 30%면 138만 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 자기가 150만 원에 나오면 168만 원이 될 거고요. 주택연금은 아까 본인 소유니까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318만 원 정도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 배우자 값은 가입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양쪽으로 크로스 체크했을 때 어느 쪽으로 자산의 형평성이 기울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려놓은 그림 중에서 어느 쪽이 많이 비는지 그 비는 데를 지금부터 처방을 내리셔가지고 좀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현금으로 만들고 도저히 못 만드는 건 뭐 해야 돼요? 소비 수준을 줄여야죠.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내가 평생 동안 마련할 수 있는 소득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자산관리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고요. 그러려면 뭐라 해야 되냐, 내가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이 뭔지,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이 뭔지를 한번 쭉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통합연금 포탑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본인 거 배우자 거 각각 들어가시면 대한민국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을 다 정리해 줍니다. 처음 들어가고 계신 분은 신청하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자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조회를 해주니까 들어가서 내게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배우자께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나는 어떤 현금으로 앞으로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강의 끝날 시간 다 됐으니까 말씀 전해드리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옆에 관찰을 해봤더니요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요 내일 할 일을 걱정하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고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을 바꾸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늘 강의 시간 저 말고 앞에 좀 많이 하셨잖아요. 들은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셔야지 내일이 조금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종희 교수님.